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처음엔 내가 결정했다더니 윗선을 의심케 하는 발언들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참모들을 만나 항소 포기 결정 전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연락을 받았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검찰이 항소를 하겠다고 해 신중하게 하라며 차관 등에게 지시를 했다고 했죠. 노대행, 항소 포기가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라는 취지였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또 그렇다고 이 차관이 직접 항소하지 말라고 했던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애매모호한 태도에 윗선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이기상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일선지검 차장급인 대검찰청 간부들을 면담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노대행은 이 자리에서 지난 7일 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법무부에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것처럼 재촉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법무부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 검찰 조직이 망할 거라고 생각했다며 판단 근거도 밝혔습니다. 노대행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사실상 항소 포기뿐이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결정을 항변한 겁니다. 면담 참석자들은 노대행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노대행은 이 차관이 항소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차관 측도 항소 포기 요구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차관과 검찰국에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현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제가 의사 표현했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노대행 사이에 오간 말들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노대행이 법무부 누구로부터 어떻게 입장을 전달받았는지 더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어제 참모진에게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파장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 사상 초유의 항소 취소를 결정해놓곤 퇴진 요구를 받자 오늘 연가를 쓰고 출근하질 않았습니다. 대검 참모들은 집단 사표를 내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어제 출근길에 항소 포기 지시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라는 지시 받았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연차를 내고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대검 참모와 연구관 등의 퇴진 요구를 받고 칩거하며 사퇴 시점 등을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노대행은 어제 대검 참모진과의 대화에서 파장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항소 마감 시한 전날에 중앙지검이 이미 항소한 줄 알았다는 설명도 내놓은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이 내부 반발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노대행은 어제 당일 사퇴를 요구받고 하루 이틀 차이가 뭐 그리 큰일이냐면서 나도 가족이 있지 않느냐며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걸로 전해집니다. 대검 참모진은 노대행의 결정을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입장. 대검 보직 참모들이 전원 사표를 쓰고 노대행 사퇴를 압박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초임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검사가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고 다른 잣대를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해도 되느냐며 노대행 비판 글을 올리는 등 노대행을 향한 반발과 압박 소위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만석 총장 대행이 난을 일으켜놓고 도망을 갔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압이 게이트 수준이라며 끝까지 파헤치겠다. 2명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대검찰청과 법무부 청사를 찾았는데 그 현장 김민곤 기자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어딜 도망간 거야, 어디? 노만석 도망갔습니까? 국민의힘 의원 약 60명은 오늘 이른 아침부터 대검찰청으로 몰려갔습니다.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연가를 낸 노대행을 만날 수 없자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직원에 막혀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나와라! 항소 포기하고 어디 숨은 거야? 70년 검찰의 자존심을 대장동 일당 잡범들에게 팔아먹었다며 노대행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검사라는 호칭도 아깝습니다. 권력의 발언 앞에
자기 스스로 벌렁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오후엔 법무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역시 외부 일정을 이유로 만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범죄일당의 든든한 담벼락, 그가 바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는 그 한마디, 이것이 바로 협박이고 이것이 바로 외압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건은 노만석의 난, 그리고 그 노만석의 난을 함께 만들어낸 정성호 게이트입니다. 법무부 장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현장에 온 진보 성향 유튜버들과 설전도 벌였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측 유튜버들이 붙어서 발작을 하는 것을 보니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곧 국회에서 당원들 약 10,000명과 규탄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주말에는 서울도심 장외 집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야당은 결국 대통령실이 시켰을 거라고 계속 의심을 하고 있죠. 자, 대통령실 이 검찰 항소 포기 나흘 만에 첫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는지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나흘 만에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 질의에 대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답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였습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사전에 교감이 있었을 거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묻자 야당이 제기하는 정치적 의도에 대해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묻는 건 적합하지 않다며 기자를 비판했습니다.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은 한 유튜브 출연에서 대통령실 개입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치 기획을 왜 합니까? 이 재판에 왜 개입을 해요? 이 이슈가 커질수록 정권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정무수석인데. 근데 이제 좀 억울한 측면들을 제가 항변한 거고. 그러면서 반발하고 있는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항의하기 전에 1심에서 무죄 받은 거에 대해서 먼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식으로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야당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계속 검사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기강의 문제라며 검찰의 반발 기류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자, 야권에서는 법무부와 이 민정 라인 인사들의 이해충돌 논란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대장동 재판 이 항소 포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그 변호사 출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정책 보좌관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 변호를 맡았던 조상호 변호사.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기계적 항소를 하는 것이 맞겠는가에 대한 대검 지휘부의 결정이었던 것 같고 저는 그 결정이 굉장히 합리적이었다고 봐요. 야당은 대통령의 재판 변호를 맡았던 인물들이 대거 요직에 포진된 건 이해 충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정 라인을 이렇게 전부 다 대통령 변호인 출신으로 깔면 이해충돌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인사권을 쥐는 거예요. 특히 대장동 재판 변호인을 맡았던 이태영 민정비서관을 포함해 대통령실 민정 라인에 몰려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특히 민정수석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곽규택 원내 수석대변인도 대통령 변호인 출신으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권력의 방패로 재편됐다며 법무법인 이재명이라고 불려도 무방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한기자 사회부 좌영길 법조팀장 나와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뭔가 지시를 한 거예요? 아니면 안 한 거예요? 네, 일단 이거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두 사람 모두 서로 연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노 대행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노 대행 역시 전화 받은 적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 대행은 항소 마감 시한 날 법무부에 항소 의견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법무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다려라, 신중히 판단해라
빨리 결단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항소 포기를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게 노대행 입장입니다. 그럼 이걸 알아봐야죠. 노대행에게 지금 말한 기다려라, 신중히 판단하라 이런 얘기 누가 한 거예요? 노대행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연락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검에선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뒤에 항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관에게서 신중히 판단하라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건 정성호 장관도 했다고 인정한 말입니다. 항소 마감 시한인 지난 7일에는 다시 한번 항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지만 이번에도 또 똑같이 신중히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았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요구이지만 항소를 하겠다는데 신중해라 이렇게 반복을 한다면 대검 관계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참고 의견이 아니라 포기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노만석 대행은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뭔가 연락을 받았다는 건데 법무부 차관이 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뭔가 지시를 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 한 명뿐입니다. 이진수 차관이 만약에 본인 마음대로 직접 지시를 했다면 월권이 됩니다.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진수 차관은 지시 자체를 아예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아예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군요. 그런데 결국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하라. 이게 야당은 이게 외압 아니냐. 이게 수사 지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봐야 돼요? 같은 행동을 보고 정반대 해석이 나오는 건데요. 민주당과 법무부는 단순한 의견 전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장관이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한 말이 전달됐을 뿐이고 항소 포기는 검찰이 결정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연락을 누가 했건 간에 장관의 의견을 전달했다면 이거는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고 항소 포기까지 지시한 건 불법 지휘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이게 궁금합니다. 장관이 직접 대행한테 뭔가 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차관을 통해서 뭔가 지시를 했어요. 장관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도 장관의 수사 지휘로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지휘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역대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법무부 장관은 천정배, 추미애, 박범계 이렇게 3명밖에 없습니다. 이 3사람은 모두 법무부 공식 문서를 대검에 보내는 식으로 서면 지휘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나 재판에 개입하려고 하면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명확하게 자료를 남겨놓은 건데요. 하지만 서류가 없어도 어떤 식으로든 항소를 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면 지휘권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수사 지휘권 발동 얘기도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럼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면 불법 지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수사 지휘 권한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지시나 다 해도 된다 이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담당 검사에게 이 사람 기소하지 말아라. 나하고 친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불법 지시가 되겠죠. 실제로 수사 지휘도 직권남용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이 정해진 수사 지휘권 행사라도 내용이 부당하다면 불법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법무부 쪽 얘기는 알겠고 근데 사실은 어차피 항소를 안 한 건 검사들이잖아요. 검사들도 좀 책임을 떠넘기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야권에서는 정 장관뿐만 아니라 항소 포기에 관여했다는 4명이 모두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진수 차관은 노대행에게 연락을 한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검 형사부장을 지내고 이재명 정부에서 법무차관이 된 사람입니다. 노만석 총장 대행은 법무부 연락을 받았고 항소 포기를 수용한 사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은 대장동 수사의 총괄 책임자인데요. 항소 포기를 중간에서 결재한 사람으로 지목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대변인으로 지내면서 보좌를 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 포기를 수용하고 사표를 던졌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포기 지시가 부당해서 사표를 내는 거라면 사직하기 전에 항소를 하고 사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법무부가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 그건 검찰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검 내부에서는 일단 항소를 하고 법무부에 사후 통보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의견이 올라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 지휘부가 독자적인 결정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지시했더라도
노만석 직무대행이나 박철호 반부패부장, 정진우 지검장 이렇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거부를 했더라도 오늘 같은 사태는 없었을 거라는 게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뭐 예전에 그 결기 있는 검찰 모습들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아는 게 자연계 차장이었습니다. 1심이 대장동 주범으로 지목한 김만배는 대장동으로 큰 돈을 벌었죠. 검찰이 찾아서 동결시킨 재산만 2천억 원입니다. 이번 항소 포기로 1심대로 판결이 나면 야당 측은 이 중 1,600억 원은 고스란히 김만배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 배만 불려주게 됐다고요. 이어서 남영주 기자입니다. 1심 법원이 인정한 대장동 일당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추징금은 428억 원. 야권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법원이 동결시켜 놓은 김 씨의 범죄 수익 2천억 원 중 상당수를 돌려주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1심보다 더 추징하는 건 불가능해졌단 겁니다. 이거 즉시 풀어줘야 됩니다. 국가가 어떤 받을 돈이 428억밖에 없는데 2천억을 묶을 수는 없는 거죠. 1,600억 가까이를 지금 당장 김만배 씨한테 돌려줘야 되고요. 딱 그 현금 부자인 거죠. 1,600억 가지고 부동산 쇼핑하고 다녀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평범한 서민이 불법 로비 하나로 2천억대 자산가가 되는 건 엄청난 반칙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만배 씨가 화천대에 넣은 돈이 1억 몇천만 원이에요. 근데 1,몇백억을 배당을 받고 또 분양 과정에서 부대 수익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오로지 한 거라고는 로비밖에 없는데 2천억대 자산가가 된 겁니다. 야당은 감옥에 몇 년 살고 대장동 일당들이 떼돈을 벌게 됐다며 항소 포기를 비판했습니다. 7천억이 넘는 범죄 수익의 국고 환수를 포기해서 대장동 일당들이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재벌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국고 환수가 사실상 막혀 국민들도 손해를 보게 됐다며 대국민 배임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 성남 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돈이라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항소 포기 책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송정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대장동 배임 피해를 배상받겠다며 민사소송을 낸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이재명 대통령이 5억 1천만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재판은 13개월째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요구액을 정하기 위해 대장동 형사재판에서 배임 피해액이 확정되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피해액을 확정받을 기회가 사라져 재판 공전은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결국 성남시가 고발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항소 포기한 것은 우리 시민의 우리 권익을 침해했기 때문에 담당 검사, 중앙지검장, 또 대검 검찰총장 대행, 또 법무장관까지 저희 시에서는 공수처에 고발을 한다거나 항소 포기로 타격은 입었지만 범죄 수익 환수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4,890억에 대한 검찰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할 계획이고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한 환부 신청을 해서 동결 상태인 2,070억 원도 김만배 씨 등이 돌려받기 전에 시 재정에 귀속시키겠다는 겁니다. 김 씨가 대주주인 대장동 개발사 화천대유는 직원 대부분이 떠났고 간판마저 사라졌습니다. 청산도 할 수 없고 재판 대응 등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밖에 더 있어요. 다 그만두자고 월급도 못 나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항소 포기의 파장이 또 다른 수사와 소송 제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장외 설전도 치열합니다. 5년 전 조국 수사 때 맞붙었던 추미애 조국 전 장관과 한동훈 당시 수사검사가 또다시 맞붙었습니다. 총 맞았냐, 상태가 안 좋다, 격한 말이 오갔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엾게도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보인다며 한동훈 전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대장동 항소를 포기한 검찰을 연일 비판하자 비판 자격을 문제 삼은 건데 한 전 대표는 5년 전 조국 사태 때보다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다고 맞받았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조국 전 대표 수사를 지휘했던 한 전 대표를 좌천 인사했던 과거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법학 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면서 한 전 대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사실상 피해 회복이 곤란하지는 않아 국가가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없다는 겁니다. 4천억 도진 내지는 7천억 원 되는 돈을 국가가 포기해버린 거고. 한 전 대표는 1심 판결문은 읽어봤냐고 반문했습니다. 성남도계공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로 도대체 몇십 년을 버티는 거냐고 비꼬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정부가 이 계엄 동조자를 찾아내는 TF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49개 정부기관에 TF를 만들어서 내년 1월까지 조사를 한 뒤 인사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야당은 제2의 적폐청산이라고 비판했고 공직사회는 내부 고발들이 잇따를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찾아내 인사조치를 하는 TF 구성을 전격 지시했습니다. 현재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그러한 상황인 것이 현실입니다.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 국무총리는 곧바로 구체적인 진상조사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 경찰, 군 등 49개 중앙행정기관마다 10명 이상의 TF가 각각 구성됩니다. 비상계엄 전 6개월, 이후 4개월, 10개월간 계엄에 참여, 협조한 공무원을 찾아내면 총리실 직속 총괄 TF가 최종 인사조치를 결정합니다. 당장 야권에선 항소 포기로 여론이 악화되자 계엄 국면을 연장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적폐청산, 지금은 내란청산. 이름만 바꿔 달았을 뿐 본질은 똑같습니다. 정치 보복의 칼날이 다시 번뜩이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내란행위 제보센터가 마련됐는데 내부 동료 고발, 신고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도 적폐청산 TF로 동료가 처벌받는 모습 보며 위축됐고 후유증도 있었다며 걱정했습니다. 의혹이 있는데도 휴대폰을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기 발령이나 직위 해제 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총리실은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내년 2월에 인사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이 서울 종묘 맞은편에 초고층 빌딩을 짓겠다는 이 서울시의 재정비 촉진 계획. 이제 완전히 정치판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로 와서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을,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띄우는 조치라며 서로 싸웠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여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건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이 화살을 피해가려고 하는 의도적인 도발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들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명박 정부에서도 안 하려고 한 재개발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한다는 겁니다. 오선 도전에 어떤 정치적 희생양으로 세계문화유산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묘에 대해서 왜 정치적으로 비춰져야 되는지 저는 몹시 당혹스럽습니다. 오 시장 캐치프레이즈,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라 업자와의 동행이라고도 비꼬았습니다. 차기 시장 그리고 대권 노름을 위해서 종묘를 제물로 바치겠다는 것이겠습니까? 국민의힘은 화살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로 돌렸습니다. 지방선거에 관심이 있어서 정치적으로 제동을 거는 거란 겁니다. 총리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것이 실질적으로 종묘에 대한 보존이라든지 이런 의도보다는 정치적인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박원순 시장이 멈춰놓은 겁니다. 김민석 총리가 멈추고 싶은 겁니다. 야권 관계자는 수도권 집값 급등학제 덮으려고 오 시장 견제로 종묘를 쓰는 것이라며 정부가 대놓고 김민석 총리를 밀어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자,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종묘 앞에 이 세운 4구역 재개발 현장을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땅 주인들, 자신들의 땅을 정치인들이 정쟁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세운 4구역 토지주들은 정부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유재산 침해하는 입법을 반대한다. 높이 규제를 외치고 세계유산 지정이 해제될 것이라고 협박하며 우리 세운 4구역 주민들의 땅을 놓고 정치인들이 정쟁의 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운 4구역 일대엔 공원과 상가가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종묘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여러 제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종묘 문화재 심의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생긴 겁니다. 서울시가 문화재 바깥의 개발 규제를 완화하면서 숨통이 트이나 했는데 또다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토지주들은 개발을 위해 세입자를 모두 이주시켜 월세 수입도 없는 상태라며 대출로 버틴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얼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빨리 지어서 임대도 놔야지 되는 거고 집에 짓질 못하니까 제 가격을 받을 수 없잖아요. 임시 건물에서 장사 중인 상인들도 죽어가는 상권을 걱정합니다. 원래는 5년 있다 절로 가기로 돼 있던 건데 15년 됐어요. 그거 다 죽은 거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정부가 과도한 선동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계 유산 지정 해제는 그야말로 기우입니다. 그 앞에 건물이 지어지는 게 모든 판단 요소인 것처럼 선동을 하는 것은 그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 시장은 또 김민석 총리를 향해 공개 토론 제안에 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탈북민이란 이유로 화물 운송기사가 청와대에 들어가는 걸 막아 논란입니다.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안 되는 걸까요? 논란이 일자 경호처는 행정착오였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9년 전 탈북한 장모 씨는 남한에 정착해 5년째 화물 운송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달 3일 청와대 보수를 위해 한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바닥 타일 운송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 돌연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게 물었더니 대통령 경호처에서 탈북민 출입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운송기사는 6명이었는데 장 씨를 포함해 4명이 탈북민이었습니다. 그 사이 일은 다른 업체에게 배정됐고 장 씨 등은 하루 일당을 날렸습니다. 입구에서만 이제 하역을 하고 검사받고 나오면 끝인 거예요. 현재 뭐 대통령실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장 씨는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해 이달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그제야 장 씨에게 연락해 사과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오류가 있어서 불편함을 드린 것 같은데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저희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지금 조치를 취했으니까. 저희는 엄연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탈북민이 안 되냐. 그게 지금 제일 의문이거든요. 이에 대해 경호처 관계자는 채널A에 소통 문제로 인한 행정적 실수라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70대 기사가 몰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안에 타고 있던 일본인 가족이 크게 다쳤습니다. 생후 9개월 된 아기는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택시기사의 페달 조작 실수로 벌어진 참사였습니다. 임종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앞범퍼가 부서진 채 연기를 내뿜는 검은색 승용차. 인도 위에는 다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오후 7시쯤 70대 남성이 모는 택시가 이 승용차와 충돌 사고를 낸 겁니다. 사고 당시 택시엔 일가족 승객 3명이 타고 있었는데 택시는 중앙선을 넘어 돌진해 검은색 차를 들이받고 공원 안까지 들어간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일단 엄청 폭발은 컸고 상황이 엄청 심각했죠. 차는 데가 거의 반 나가 있었고.
사고 충격으로 공원 울타리는 부서졌고 차량에서 나온 파편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택시 승객 중 20대 일본인 부부가 골절상을 입었고 생후 9개월 난 딸은 의식을 잃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첫 가족 여행으로 한국에 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もう100キロ、120キロとスピード出して運転してて、それでもう死んだなって思いました。来る途中で心肺蘇生を4回も5回もしてもらって、今も呼吸器につながれてなんとか生きてる状態で。 처음에 급발진을 주장하던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페달을 오조작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에서 매몰된 작업자들의 구조 작업이 어려웠던 이유, 양옆 타워들의 추가 붕괴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발파 작업이 진행돼 장애물이 제거됐습니다. 수색과 구조 작업도 재개됐습니다. 허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굉음과 함께 거대한 구조물이 무너집니다. 엄청난 양의 흙먼지가 솟구치고 파편은 사방으로 튀어오릅니다. 파편은 수백 미터 떨어진 통제구역 밖까지 날아듭니다. 구조작업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된 보일러타워 4호기와 6호기 발파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들 역시 취약화 작업을 거의 마친 상태여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수 있는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붕괴 사고가 난 보일러타워 5호기 쪽으로 넘어지는 걸 피했습니다. 보일러타워 4, 6호기 발파가 계획대로 이뤄지면서 매몰된 작업자 구조도 재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70여 명의 수색 구조 전문가와 민간 해체 전문가들을 위치가 확인된 매몰자 2명이 있는 지점에 우선 투입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2명을 찾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구조경과 매몰, 탐지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구조 대상자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확대해 나가. 정부와 구조당국은 24시간 구조 체제로 전환해 매몰자 수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종이박스를 덮고 쪽잠 자고 끼니도 부실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 동원됐던 경찰관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청 앞에서 경찰관이 박스를 덮고 누워 있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투입됐었던 경찰관들이 노숙자처럼 지냈다며 경찰직장협의회가 당시 상황을 재현한 겁니다. 종이박스를 덮고 자는 경찰관이 어디 있습니까? 경찰직장협의회가 공개한 사진에는 영화관 바닥이나 호텔 연회장에서 포장용 상자 종이나 얇은 모포 한 장만 덮고 누워 있습니다. 부실하게 제공된 음식 사진과 길 위나 공원에서 서서 열악하게 끼니를 해결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경찰 직협은 지휘부의 사과와 직무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경호실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대기하는 장소, 숙소 뭐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이거 차별적으로 하는데 중요성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하는 건지. 경찰청은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라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기용 버스가 불편하다고 느낀 경찰관들이 담요나 박스를 깔고 쉬거나 야외에 취식한 걸로 파악됐다는 겁니다. 또 끼니가 부실했다고 지적된 날에도 음식이 모자란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경찰에게까지 겁없이 위협을 가하는 마약 조직의 대담함이 충격적입니다. 잠복 수사 중이던 형사를 향해 흉기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홍지혜 기자입니다. 남성이 방 안에서 필로폰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잠복 중인 경찰이 찍은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과 함께 있던 30대 중국 국적 남성이 차량에서 흉기를 챙겨 형사들이 잠복해 있는 옥상으로 뛰어갑니다. 감시당하는 걸 눈치챈 겁니다. 남성이 흉기를 들고 옥상 문을 열려고 하자 경찰은 동료가 올 때까지 온몸으로 문을 막았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형사를 경쟁하는 마약 조직 조직원으로 알고 공격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본인의 말입니다. 경찰관인 줄 알고 그랬다라고 하면 훨씬 죄종이 커지겠죠. 죄값이 커지겠죠.
차량을 수색했더니 경쟁 조직의 습격이나 경찰 체포에 대비해 준비한 야구방망이와 흉기 등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수도권 일대에 55억 원어치 필로폰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남성을 비롯한 122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 108명이 중국 국적자였습니다. 경찰은 이 마약 조직의 총책이 2년 전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의 총책과 같은 인물로 보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려놨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네, 제주 해안으로 차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떠밀려오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오늘만 2차례 더 발견됐습니다. 대대적인 마약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흑돌 크기 모양. 그걸 위주로 발견하시면 손 대지 마시고. 해안가로 집결한 민간군 수색팀이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바위 틈은 물론 해안가로 밀려온 쓰레기 더미를 들추며 안을 살핍니다. 하늘에선 헬기와 드론이, 바다엔 소형 함정도 등장했습니다. 제주 해안가에서 마약류인 케타민이 잇따라 발견되자 경찰과 해경, 해병대와 바다환경 지킴이 등 800여 명이 동원된 대규모 수색 작업입니다. 케타민이 주로 발견된 북부 해안을 중심으로 3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마약이 지금 많이 바닷가에 그런 게 지금 많이 보이고 있다고. 이건 진짜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설선서범해서. 오늘 또 우도 해변에선 중국산 우롱차로 위장한 마약 의심 물체 1kg이 발견됐습니다. 앞서 구자읍 해안가에서 차봉지로 위장된 마약 의심 물체가 나왔습니다. 2달 새 벌써 10번째입니다. 수거된 양은 29kg으로 97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해양 쓰레기가 이제 모이는 지역이 유사한 것으로 봐서 일단은 지금 해류를 타고 이쪽으로 이제 유입되는 것으로 바다에 뛰어보니까 이제 물에는 뜹니다. 경찰은 마약류로 보이는 물체나 차 포장지로 쌓인 물건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화물차가 앞서가던 차량들을 연이어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결국 숨졌는데요. 배유미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터널 내부가 차들로 꽉 막혔습니다. 차들은 비상등을 켜고 멈춰섭니다. 갑자기 2차로에 있던 윙바디 트럭이 주변 차량들과 연이어 부딪힌 뒤 터널 벽을 들이받습니다. 트럭을 들이받은 대형 화물차도 앞으로 밀려옵니다. 사고 여파의 터널 내부는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25톤 화물차가 앞에 서 있던 차량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12시 30분쯤.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고 앞차를 몰던 50대 남성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거나 졸음운전 탓에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속 60km로 주행을 하게 되면 1초만 시선이 떨어져도 약 16.6m의 이동 거리가 발생하고요. 즉 횡단보도 하나를 눈 감고 지나가는 것과 똑같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10명 중 7명은 전방 주시 태만과 졸음운전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8천만 원 빌리고 그 2배인 1억 6천을 갚아도 빚독촉에 시달리는 현실, 불법 대부업의 실상입니다. 이게 얼마인지 계산도 안 되는데 최고 연 7만 %의 터무니없는 이자율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했던 30대 A씨. 대부업체에 8천만 원을 빌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연이자 3만 2천 %, 원금과 이자로 1억 6천만 원 넘게 갚았습니다. 그런데도 업체는 빚을 제대로 못 갚는다며 지인과 가족에게 협박 문자를 보냈고 결국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된 데 이어 파혼까지 했습니다. 연장비 명목으로 요구를 하거든요. 하루에 60만 원, 8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넘어가는 금액을 한 달 내내 준 적도 있더라고요. 총책 배모 씨 등 불법 대부업 일당은 SNS 광고로 사회초년생과 주부 등을 끌어들였습니다.
최고 연 7만 3천%에 달하는 고금리로 500명 넘는 피해자에게 18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빚을 못 갚는다며 가족과 지인 연락처에 채무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가족 지인들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을 하고 인스타그램에 대출 피해자들의 사진을 올려서 망신을 주는 방법으로 150만 원을 빌린 한 의사는 4천만 원을 갚고도 이자가 불어나면서 병원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가족이나 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는 대부업체는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올 연말 CEO 자리에서 물러나는데요. 그 60년 투자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주주들을 향해 마지막 편지를 남겼습니다. 어떤 투자를 하라고 했을까요? 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주주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서 버크셔 주식을 팔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버크셔 주가는 지난 5월 버핏의 은퇴 발표 이후 10% 넘게 하락했다가 일부 회복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버핏 회장은 또 버크셔의 주가는 변덕스럽게 움직일 것이라며 60여 년간 3차례 그랬던 것처럼 가끔 주가가 50% 정도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버핏은 최근 증시가 고평가됐다고 보고 현재 역대 가장 많은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데 향후 주가 급락 가능성을 예견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절망하지는 마시라. 미국 증시는 다시 돌아올 것이며 버크셔 주가도 그러할 것이라며 미국 증시에 대한 희망을 내비쳤습니다.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많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복원력을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버핏 회장은 자신의 부재로 인한 주주들의 불안감을 의식한 듯 후계자에 대한 신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Where Greg should become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the company at year end. 그는 주주들이 확신을 가질 때까지 버크셔 A주를 상당량 보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이탈리아산 정통 초콜릿으로 알려진 페레로 로쉐. 그런데 원산지를 보니 중국입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배신감도 토로하는데요. 최근 중국산으로 바뀌었다는데 어떻게 된 건지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의 끝없는 열정으로 가득 찬 페레로 로쉐. 로맨틱한 맛. 디아모. 이탈리안 정통 초콜릿으로 홍보해온 페레로 로쉐. 국내 대형마트 매대에도 진열돼 있는데 뒷면을 자세히 보니 원산지는 이탈리아가 아닌 중국입니다. 페레로 로쉐 측이 한국 시장에 공급하는 제품 일부 원산지를 이탈리아에서 중국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재고 상황에 따라 현재는 기존 이탈리아산 제품이 남아있는 곳도 있지만 물량이 소진되면 향후엔 중국산 제품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생산 비용이 저렴한 지역으로 바꿔 원가 절감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 그동안 이탈리아산으로 알고 구매했던 소비자들은 배신감을 토로합니다. 그 원산지가 아닌 거는 그 초콜릿이 아니지 않아요? 수능이라든지 그냥 선물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모르고 먹었다는 거에 기분이 좋지 않네요. 페레로 로쉐 측은 채널A에 해당 지역의 파트너와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수준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 공장이 이전됐다며 전 세계 모든 생산 공장은 페레로 그룹이 중앙에서 정의한 동일한 품질 기준을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대출이 꽉 막혔는데도 이 강남 한복판에 분양하는 30억 원, 이른바 로또 아파트의 청약 열기는 뜨겁습니다. 현금이 없어도 일단 넣고 보자,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청약 신청자들 이야기 들어보니 이 당첨만 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합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내년 8월 입주 예정인 총 2,091채 중 506채가 일반에 분양되는데 어제부터 이어진 청약 경쟁이 뜨겁습니다. 이 아파트의 특별공급 평균 경쟁률은 86.5대 1로 기록됐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가 26억 원 정도로 주담대가 가능한 2억 원을 제외하면 현금으로 최소 24억 원은 있어야 아파트 매매가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가 크게 줄면서 청약에 당첨돼도 필요한 현금이 늘었지만 청약자들은 일단 신청하고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부는 분양가보다 더 비싼 자가를 금매에 내놓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집에 한 채가 있는데 집을 팔고 이 아파트를 청약을 받고 싶은데 몇 개월 안에 집을 팔면 되느냐고. 현재 살던 집을 금매로 내놔도 시세 차익으로 충분히 메우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강남 전세를 빼고 주변에서 돈을 빌리거나 그것도 어렵다면 사채까지 쓰겠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 청약 때도 불법적인 요소로 이렇게 돈을 좀 조달해서 이렇게 좀 자금을 우회해서 이렇게 좀 융통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긴 했었어요.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이 최소 20억 원의 로또 청약이기 때문입니다. 20억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 하더라고. 40억은 없는데 이게 뭐야, 로또잖아. 이번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내일은 기타 지역, 모레는 2순위 청약을 받고 당첨자는 오는 19일 발표됩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네,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하면 운동이나 건강식 이런 것들 떠오르죠.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홍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중국어 강사의 발음을 열심히 따라합니다. 조금 젊어진 것 같아요. 나도 뭐 한 가지 더 알 수 있으니까, 배웠으니까 일본어 좀 하고 싶은데. 중국 여행을 가도 지금은 간단하게 이게 얼마냐, 이게 뭐 맛있냐 이 정도는 할 수 있고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기억력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외국어 공부가 실제로 노화 속도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럽 27개국에서 평균 연령 66.5세 8만 6천여 명을 분석해보니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가속 노화 위험이 54%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속 노화는 인위적으로 노화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반대로 한 가지 언어만 사용하는 사람은 가속 노화를 경험할 확률이 다언어 사용자보다 2배가량 높았습니다.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이 뇌에 자극을 주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 설명입니다. 모국어가 아니라 다중언어는 새로운 언어를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뇌 신경망이 풍부해지고 좀 더 자극이 됩니다. 상황에 맞는 표현을 빠르게 생각해 말해야 하는 만큼 다른 신체 활동보다도 언어 학습이 더 풍부한 뇌 자극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네, 여러분은 평소에 시간이 나면 뭘 하시나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86%는 동영상 시청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취미가 사라진 세상, 이유는 뭔지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있는 대로변. 길에 서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보통 유튜브 그냥 가볍게 즐기려고 책은 가지고 다니기 귀찮고. 카페에서도 책을 읽는 대신 태블릿과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봅니다. 아니면 제가 예능을 좋아해가지고 OTT 많이 보고 5시간 넘게 대여섯 시간. 독서 등 취미 활동보다는 동영상 시청으로 남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주중과 주말 모두 여가 시간엔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휴식을 취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요. 취미나 자기 개발로 시간을 보낸다는 응답은 4위에 그쳤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여가 활동으로는 관광이나 취미 활동을 꼽았지만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부족해 실제로는 단순 휴식 위주 활동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결국 고물가인 상황이 다양한 취미 활동이라든지 그런 여가 손용의 기회를 좀 못 갖게 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전문가들은 이런 행태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스포츠나 문화산업 등 내수 흐름에도 악영향이 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한국과 일본 라이더 26명이 한일 교류의 상징인 조선통신사의 이동 경로를 자전거로 달렸습니다. 서울을 출발해 16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오늘 도쿄에 도착했는데요.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입니다.
일본의 상징 도쿄타워 앞 공원에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태극기와 일장기를 나란히 들고 기념 촬영을 합니다. 이들은 16일간 자전거로 옛 조선통신사의 길을 완주한 자전거 신조선통신사 참가자 26명입니다. 옛 조선통신사들이 평화를 전했던 것처럼 이번 여정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우정의 시작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문장 하나로 다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일 양국 참가자들은 함께 완주의 기쁨을 이곳에서 나눴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나이는 제각각이지만 함께 자전거를 타며 서로를 격려하다 보니 어느새 친구가 됐습니다. どんな時でも必ずこう諦めないでだとかみんなで一緒にゴールしようっていう風に毎日毎秒声をかけてくれたこと。 지난달 27일 조선통신사 취타대 응원을 받으며 서울에서 출발한 이들은 경주를 거쳐 부산까지 자전거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배를 타고 일본 시모노세키로 건너간 뒤 다시 자전거를 타고 오사카, 나고야 등을 거쳐 오늘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우호의 상징인 조선통신사의 역사를 되돌아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일본 화이팅!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무심코 담배에 불을 붙였다. 대형 화재로 번질 뻔했습니다. 브라질의 한 주유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김용성 기자입니다. 주유소 근처에서 한 남성이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꺼냅니다. 담배에 불을 붙인 뒤 성냥을 떨어뜨리자 갑자기 불길이 원형으로 퍼져나갑니다. 불길은 근처에 있던 유조차 앞까지 번집니다. 놀란 주유소 직원이 뛰어나와 황급히 불을 끕니다. 현지 시각 3일 브라질 마라냥주의 한 주유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기름이 증발하면서 생긴 유증기에 불이 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불길이 유조차에 옮겨 붙었다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스포츠카에서 시민들이 힘을 모아 차 안에 갇힌 운전자를 끌어냅니다. 한 시민은 소방관들이 오기 전까지 소화기로 불까지 끕니다. 현지 시각 7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갇힌 70대 운전자를 시민들이 힘을 합쳐 구조한 겁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운전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국 언론사와 인터뷰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꺼지더니 주변이 어두워집니다. 두 번이나 정전이 일어났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러시아의 잇단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이 파괴되는 가운데 정부 핵심 시설인 대통령궁마저 정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동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생, 덕을 쌓는다는 전통적인 불교 의식이죠. 그런데 중국에서 1000마리 넘는 고양이를 저수지에 방생해 논란입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철창문을 열자 고양이 수백 마리가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최근 중국 광둥성 칭위안시 한 저수지 주변 숲에서 고양이 1100마리 방사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방생에 고양이들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일부는 놀란 듯 나무 위로 뛰어오르고 호수로 빠지기도 합니다. 동물보호단체가 구조에 나섰지만 이미 수많은 고양이가 다치거나 죽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에서는 낯선 환경에 극도로 불안해하는 고양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방생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주최 측은 덕을 쌓기 위해 동물 방사를 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커다란 폭발음이 들리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도망갑니다. 물을 뿌려 진화에 나서지만 거센 불길을 잡지 못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인도 뉴델리 유적지 붉은 요새 앞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이 폭발했습니다. CNN 방송은 이 사고로 현재까지 최소 1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인도 대테러 기구인 국가수사국까지 나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여객기 창문 밖에서 불꽃이 튀고 승객들이 당황한 듯 비명을 지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콜롬비아 포파얀을 이륙한 여객기가 조류와 충돌해 엔진에 불이 붙는 사고가 났습니다.
비행기는 곧바로 인근 공항에 비상 착륙한 가운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히트곡이죠. 스릴러가 빌보드 싱글 차트에 올랐습니다. 40여 년 전 발표된 곡이 역주행한 이유, 헬로윈 덕인데요. 이현용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이번 주 빌보드 핫백 차트 톱10에 16년 전 사망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이름이 박혔습니다. After a Halloween surge, Thriller hits the top 10. 1983년 제작된 스릴러 뮤직비디오에는 빨간 재킷을 입은 마이클 잭슨이 늑대 인간 좀비와 함께 춤추며 한밤의 공포를 그려냈습니다. 헬로윈의 딱인데 실제로 뉴욕, 독일 등 세계 각지에선 헬로윈에 맞춰 스릴러의 군무를 따라하는 플래시몹이 이어졌습니다. Natürlich sind die Michael Jackson und Force rausgekommen heute und wir hatten so viel Spaß. Es war einfach nur geil. 빌보드는 이번 차트 집계 기간 스트리밍 횟수가 전주보다 57% 많은 1,400만 회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마이클 잭슨은 197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번 싱글 차트 톱10에 진입한 최초의 가수가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거리에서 들려오는 머라이어 캐리 노래처럼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도 헬로윈 때마다 차트를 뒤흔드는 시즌송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반짝 추위가 풀리는 듯 하지만요. 수능 예비 소집에 있는 내일 아침까지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5도 예상되고요. 파주 0도, 춘천 1도로 더 추운 곳도 많겠습니다. 대관령 등 강원 곳곳은 영하권입니다. 낮부터는 예년 이맘때보다 온화해집니다. 서울 17도, 대구 18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까지는 평년 기온 웃돌며 큰 추위 없겠는데요. 금요일과 토요일 아침에 쌀쌀해지며 기온이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비 예보는 없어서요. 막바지 가을 만끽하기는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